자, 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삼국사기에 실린 사조이다. 읽고 무음에 답하시오 있는데, 자, 첫 번째 내용은 신문왕 때 국학을 설치하고 경을 한 명 두었다.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원성왕 때 내용이죠. 독수상품과를 정해서, 이제, 춘추 자시전 및 얘기, 문서 등을 읽고, 이런 것들 쭉 있는데, 그래서 독수상품과를 통해서 이제, 그, 특별 채용 시험을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가와 나의 그 실시한 제도의 정치 목적, 두 가지 쓰라고 하면, 가는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인재를 양성하게 한 거고, 나는 골품보다도 실력을 통한 인재 등용을 하려고 한 거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골품제의 벽이 두껍고 진골기조의 반발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긴 나의 한계라고 쓰라고 했지만 가와 나의 한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가는 국학은 유교적 이념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 유교적 이념이 정치 이념으로 도입되진 않았어요. 다만 포박만 있죠. 그래서 그 삼국시대 때나 통일신라 시대 유교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그 정치 이념적인 성격보다는 그 교훈적인 성격, 도덕적인 성격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육두품들은 요게 주로 참여하지 않았죠. 예, 주로 수기 학생으로서 당나라 유학 가는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당시 의도했던 신문왕의 경제정책을 시책을 쓰시오. 그러니까 이제 신문왕 때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가를 설치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쓰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고를 폐지했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관료전은 조용조 중에 뭐만 지급하는 거죠? 조. 근데 이제 노급은 노동력까지도 공납까지 다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이제 왕권 입장 올 때는 왕 입장 올 때는 관료전이 더 낫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9번 문제 볼게요. 9번. 자, 9번은 이제 이번 연도하고 약간 관련된 문제들인데 이건 고구려 도읍지하고 그 주변 지역의 유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가를 이제 보는데 가를 뭘로 보냐면 한도산성을 보죠. 네, 한도산성. 산성왕 때 만들어졌던 한도산성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국내성이죠. 그래서 가와 나의 이제 지도에서 볼 때 보통 우리가 학계 통솔에서 이제 보고 있는 산성 평저성 체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를.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무덤들이 있는데 여기 좀 보면 가는 이제 주목지 땅이 부여로부터 이주하여 처음 자리 잡은 곳이다. 한도산성은 그 삼국사기에 보면 산성왕 때 만들어졌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몽 집단이 내려왔을 때 이제 했던 곳은 어디냐면 그 한인 지역에 있는 오녀산성이죠. 오녀산성. 예.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나는 그 당시 이제 그 천도한 이유는 남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기 위한 거다. 자, 요건 틀렸죠. 나는 국내성이죠. 그래서 요건 장수왕 때 그 평양 천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때 평양을 천도할 때 지금의 평양성으로 천도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그 대흥상성하고 안악궁성이 있어. 그러니까 평양성 그 북쪽에 그 있는 지역인데 그 당시 이제 그 대흥상성하고 안악궁선을 바탕으로 해갖고 천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평원성 때, 평원성이 아니다. 평원왕 때 대흥상성이 아니라 대성상성이네요. 제가 말 잘못했는데 대성상성과 안악궁성인데 평저성, 안악궁성, 산성은 대성산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평양성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나중에 평화왕 때 만들어진 거야. 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고구려의 수도 변천 과정들을 좀 정리를 쭉 해봤고요. 요때 이제 평양성 있죠. 이 평양성은 뭘로 이제 곤치셔야 되냐면 안악궁성하고 대성상성을 곤치세요. 이게 정확한 거야. 예. 그 다음에 3번 넘어갈게요. 3번은 다는 이제 돌무지 무덤으로 모욕의 명문 자료가 발견됐다. 맞죠? 일단은 다는 뭐와 관련된 거죠? 나는 뭐야 일단? 나는 강개토 대항비죠. 강개토 대항비에 큰 무덤 하나가 있는데 이걸 뭐냐면 태왕릉이라고요. 태왕릉.
그 태왕릉은 강개토 대왕의 무덤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 그게 이제 그 추정이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그 교과서에도 있지만 그 뭐라고 적혀있냐면 전도대에 왕태왕릉 아녀 상고역악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원하건대 그 태왕릉이 산천은 안전하고 매처럼 튼튼하소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요걸 볼 때 그 태왕릉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태왕릉은 돌무지 무덤 형태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그 87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그 돌무지 무덤 서총과 행여시 석시분 토청 이렇게 두 개의 무덤 형태가 있는데 그 서총도 이제 무당식 돌무지 무덤, 기단식 돌무지 무덤,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 최고 발달된 게 AD 5세기 후반 때 만들어진 계단식 돌무지 굴방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식 그 돌무지 굴방 무덤이 돌무지 무덤 중에서도 제일 뭐냐면 최고 잘 만든 거고 대표적인 무덤 형태가 두 개가 있죠. 그 당시 장군총하고 태양릉 왕릉권 무덤이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 계단식 돌무지 굴방 무덤은 7층으로 돼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사당이 있어요. 사당. 그래서 그 사당에서 제사도 지내고 그랬는데 그 사당이 지금은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그때 전돌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 전돌에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87페이지에 서총과 토청의 변천 과정 좀 정리해놨으니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 4번은 나에는 위에 고구려 침공을 격퇴한 내용이 실려있다. 요건 강개토 대왕비죠. 요거는 그 위나라가 고구려 침공을 격퇴한 내용이 적혀있는 게 아니라 강개토 대왕이 그냥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예. 그럼 요거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뭐와 관련된 것들이냐면 후에 그 동청왕 때 어딜 쳤다고 했죠? 서안평을 공격했다고 했죠? 근데 서안평을 공격했다가 오히려 역공을 받아요. 그래서 위나라 정수였던 각구검이 공격해 오잖아요. 그래서 각구검이 그 한때 국내성을 점령을 하게 돼요. 물론 나중에 물러나지만 그때 이제 국내성을 점령하고 나서 기념으로 만든 게 있어. 이게 뭐냐면 각구경 기념비가 있어요. 각구경 기념비. 그 각구경 기념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발견이 돼요. 지금은 비문 자체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 조각이 좀 몇 개 남아있어.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야. 각구경 기념비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마는 뭐냐면 이제 지도상에 보면 한문총 부분에 있는 게 이제 마인데, 자, 요 마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마는 이제 모두노 모지명이야. 모두노 모지. 예. 그래서 모두노 모지는 이제 그 강개토 신화회가 모두노거든요. 그래서 이 모두노 무덤인데 이 모두노 무덤은 돌방 무덤 형태야. 그러면 군식 돌방 무덤은 그 서총과 달리 벽화가 존재하고 있죠. 벽화가.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그 벽화가 존재하지 않고 모두노 집안의 가계 내역을 적은 묵서만 있어. 묵서라는 것은 그 벽면에 묵으로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요런 것들이 특징이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묵서가 적힌 거와 벽화가 동시에 적혀 있는 무덤 형태는 안악 삼호본과 덕군이 고분 두 개가 있거든요. 안악 삼호본하고 덕군이 고분이 있는데 덕군이 고분은 이제 유조자사의 진의 무덤이라고 보고 있고 안악 삼호본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무덤이라고 보냐면 설이 많긴 많은데 예전에 동수의 무덤이라고 했다가 최근 미천왕 때 무덤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 많은 돌방 무덤으로 관련 있는 인물에 관한 묵서와 생전의 모습을 그린 벽화가 있다. 묵서는 있지만 생전의 모습을 그린 벽화가 없죠. 그래서 묵서와 생전의 모습을 그린 벽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안악 삼호본과 덕군이 고분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고구려의 그 뭐와 관련된 거냐면 무덤 형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덤 형태 좀 보시면 되고 제가 87페이지에 내용 정리했으니까 좀 파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뒤에 그 93페이지 아니 93페이지한테 그 앞부분에 3편 앞부분에 85페이지에 거기 상고에서 고대시대 고분을 정리한 게 또 쭉 있거든요. 이것도 참조 좀 해두시고요.
근데 고분 문제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정치사 문제가 요즘에 주로 나오기 때문에 고분 문제 잘 안 내더라 보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자, 10번 문제 보면 다음은 답사 일정을 정리한 글이다. 기읍과 미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쭉 보면 이제 고대 시대 때 탑이나 그다음 비문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거든요. 그럼 보면 자, 경주 시내 쭉 돌아가면서 여기 성리학자 이현적을 모신 옥산서원이 있어. 자, 옥산서원은 그 이현적을 모신 서원이에요. 그래서 이현적의 어떤 서적가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볼 게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판본이 있어. 목판본이 있는데 그 삼국사기 목판본은 현존하는 최고 오래된 삼국사기 판본이에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중종 때 만들어졌죠. 중종 때. 네. 그래서 예전에 그 태조 때 만든 거와 태종 때 만든 거와 그 전에 판본이 몇 개 있긴 있어요. 근데 이 판본들은 그냥 파편이야. 예, 몇 편만 짧게 있고 완질편으로서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거는 중종 때 판본이에요. 중종 때. 예. 자, 그래서 이제 16세기 후반에 인쇄 가능된 그 삼국 유사의 전집을 보관한 것이다. 아니죠? 삼국사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삼국사기. 그래서 상식적으로 옥산서원에서 삼국유사 불교서적을 보관할 필요는 없겠죠. 예, 이거는 이제 딱 봐도 아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정해사시 13층 석탑이 있는데, 자, 이 정해사시 13층 석탑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었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 보통 이제 그 고려 시대 때는 다측 다각탑이죠. 다양한 탑도 있고 통일신라 시대 때 특징은 뭐냐면 3층 탑이에요. 그래서 다보탑, 뭐 삼가탑 다 3층 탑이잖아요. 근데 정해산지 그 뭐냐면 13층 석탑은 유일하게 좀 약간 예외적인 거야. 예외적으로 이제 13개 층으로 구성된 탑이다. 예외적인 탑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층 탑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통일신라 탑하고 좀 다른 모습을 전반적인 탑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있고 디귿은 흥덕왕릉 있죠. 흥덕왕릉은 이제 그 통일신라 시대 때 규모가 가장 큰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원성왕릉 계릉을 모델로 이제 조성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흥덕왕릉에 보면 이제 무인성과 무인석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봉분의 병풍수의 12지상이 같이 조각되어 있어. 그래서 그 무인석, 문인석, 12지상, 그 다음에, 그 호석, 둘레돌, 이런 걸 갖추고 있었던 무덤 형태가 그 흥동왕릉이고, 흥동왕릉이 통일신라 시대 때 제일 큰 무덤 형태야. 그리고 이런 무덤 양식은 호석을 제외하고는 조선과 고려 왕릉까지 연결돼요.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 되고. 자, 니은을 보면 냉수입인데, 영일 냉수입이는 이제 제작시가 눌지왕이나 지징왕 중에 한 명인데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 당시 이제 지징왕을 비롯한 육부의 대표들이 그 진입만추의 절거지라는 개인의 재산 취득을 인정하고 절거지가 죽은 뒤에 아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다른 관련자가 상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영일 지방의 재산 분쟁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때 이제 그 공동하교도 보이고요. 공동하교 아시죠? 왕과 부족장이 같은 것을 내린 거야. 반대는 뭐야? 단독하교죠. 단독하교 언제부터? 진흥왕 순수비 때부터. 그만큼 이제 왕권이 강해졌다는 거죠. 그 외에도 간등, 촌주, 도사, 이런 같은 간등과 간직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처결 내용, 안경인간의 사이에 벌어진 처결 내용이 아니죠. 이건 뭐야? 지방민이죠. 지방민.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은은 흥성립인데, 흥성립이를 또 중성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성립인데, 요 내용은 그 흥성립의 내용이 아니라, 그 뭐냐면, 울진 봉평비의 내용이야. 그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울진 봉평비 같은 경우에는 버프왕 때 제작된 건데, 그냥 울진 지역은 동해안 지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영동 지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고구려하고 신라가 국경선이 왔다 갔다 했던 접경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왕이 그 당시 뭔가 무슨 사건이 터졌는데 아마 울진 지역에 반란이 터졌을 거야.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세웠던 비문이 뭐냐면 그 여기 나오는 그 울진 봉평기 그 내용이죠. 거기에 이제 울진 봉평기에 보면 지방민을 뭐라고 지칭한 노인이라 지칭하고 그리고 그 노인을 직접 통치하게 한
법인 노인법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국인과 노인이 이렇게 이중적인 지배 형태로 통치한다는 걸 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매금이라는 친구가 또 나오죠.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공동 학교 형태였다. 법포 형태. 자, 그러면 이제 흥성리 비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흥성리 부문은 이제 왕이 가서 뭐 무슨 문제 해결하고 그런 내용이 없고, 지방관리들이 와가지고 이제 지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세운 비문이 뭐냐면 중성리 비문, 흥성리 비문이야. 예. 그래서 이 비문은 예전까지는 이제 신라시대 때 비문 중에 제일 오래된 것을 뭘로 봤냐면 그 영일 냉수위 비문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 영일 냉수위 비문보다 더 오래된 비문이에요. 예, 중성리 비문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고대 시대 때 비문과 관련된 내용들 이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죠.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자, 11번 문제는 이제 삼국시대 예술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삼국의 예술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있죠. 그래서 1번을 보면, 자, 삼국은 모두 근동, 미륵, 보살, 방가상이라고 하죠. 방가사유상은 그 미륵의 승하된 내면 세계를 극적으로 표현된 그 불상인데, 그 삼국이 다 미륵 방가사유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신라, 백제, 고구려 같은 것도 있는데, 특히 이제 신라의 미륵 방가사유상이 그 일본의 국보 제1호였던 고도사가 있거든요. 고도에 있는 그 목재 미륵 방가사유상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그 고도사의 창시자였던 진화승이라는 사람이 신라의 핫하시 그 자손인데, 이 사람이 이제 7세기 전반에 제작된 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고도사의 목재 미륵 방가사유상을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신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용총에서 도교의 영향을 받은 사신도가 있다. 자, 무용총에 도교의 영향을 받은 사신도가 있는데, 이건 맞을까 틀릴까? 틀리죠. 대개 이제 무용총은 주로 이제 초반기 때, 5세기, 6세기 때 벽화인데, 사냥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사냥 그림도.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 거는 산용총과 강서대모야. 그래서 보통 이제 고구려 벽화를 보면, 초기 때는 5, 6세기 때까지는 생활 모습을 그리다가, 그 다음 6세기 중반 넘어가면 불교식 연화무늬,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6세기 후반에 7세기 넘어가면 뭘로 바뀌면 사신도, 도교식 것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벽화의 이 무덤의 내용도 고구려는 그 시기마다 좀 다르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다음 3번은 천마촌에는 그 천마도나 세운된 벽화가 있다. 그럼 벽화가 아니죠. 이거는 장리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말이 달릴 때 물이 튕기는 걸 막기 위해서 밑에 까는 장리인데, 요거 천마도인데 말이라는 설도 있고, 그 고대 상상의 진승이었던 기린이라는 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정립사지 5층 탑은 목탑 형식으로 치어 있다. 자, 정립사지 5층 목탑은 이제 보면 원래 이제 목탑 형식 같은 게 잠깐 이게 몇 페이지 펴주시면 92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고대 시대 때에 이제 탑들이 쭉 나오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원래 초창기 때는 목탑을 보고 있는데, 목탑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석탑은 미륵사지 석탑이죠. 근데 이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 형식의 석탑이야. 그래서 재질은 석탑이지만 실제로는 목탑 양식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정립사지 5층 석탑은 목탑에서 석탑 양식으로 나온 가독인데, 기본적으로 이건 석탑 양식이야. 근데 약간 뭐가 가미된 거죠? 목탑 양식이 가미됐어요. 이게 차이죠. 그래서 여기 정립사지 5층 탑이 목탑 형식을 취한 게 아니라 석탑 형식을 취했는데 약간 뭐가 가미돼 있다? 목탑 형식이 가미돼 있다.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정근대 시대 때 탑의 변천 과정도 있으니까 좀 정리를 같이 해두시고, 여기 이제 여기 무효의 정립사지 5층 탑 때 또 뭐 기억할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소정방이 백제가 평정하고 나서 기념하기 위해서 전승 기념탑이라고 예전에 주장을 봤거든요. 왜냐면 그 밑에
뭐냐면 그 탑신 1층에 대당평 백제국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당나라가 그걸 평정하고 세운 탑인 것처럼 이렇게 거기다 적어놨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원래 탑이 있었고 그 소정방이 이제 기념비를 세우려니까 귀찮으니까 거기다 밑에다 낙서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평제탑이라는데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립사지 5층 석탑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게요. 자, 하음일승 법계돌 저수단 승려와 관련된 사실은 이렇게 있죠. 자, 이거는 하음일승 법계돌 누가 저수했죠? 일단 의상이죠. 의상.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예. 의상과 관련된 보면 의상은 일찍부터 다지기를 주장했죠. 법계 연기 사상들 주장해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이 아니라 융합 이런 것들 이제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의 어떤 그 갈등 이런 것들 원흉이라는 사상을 통해서 이렇게 포용시키죠.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도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뭘 강화시켜 나갔다? 전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답은 4번이 되겠죠. 금방 나오고 자, 그 다음 1번 같은 게 보면 개울종을 창시하고 진흥화를 도와서 불교 교단을 조직하고 대국통이 되어서 불교를 강화한 사람 이건 누굴까요? 이거는 자장이죠. 예. 그래서 자장은 신라의 개울종을 창실했고 그 다음에 성덕여왕 때 황룡사 구충 목탑을 세울 걸 건의했죠. 그리고 대국통이 되어서 신라 불교를 총괄했던 사람이 자장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2번을 보면 하증사상으로 불교 사상의 종합화를 추구했을 뿐 아니라 불교의 민중화를 깨야 정토신앙을 보급한 사람은 이거는 그 유명한 원효죠. 원효.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그 현장의 신유식학을 배워 현장의 제자인 구기에 대항해서 유식학 외에도 이러한 여러 사상을 포용하는 성명학파를 세웠던 사람은 그 원칙이죠. 원칙.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요. 4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13번 문제 볼게요. 가해 인물이 누군지 쓰고 밑줄 친 이 저술의 명칭 써보시오. 가는 이제 지엄의 문화에 체득한 사상의 유체를 도용하여 펴놨다. 이걸 뭐라고요? 이거는 하엄일승 법계도죠. 예. 그래서 하엄 사상을 쉽게 뭐냐면 그림으로 표시한 거야.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애들이 갖고 있는 요약집 있죠? 그래서 되게 도식화 시켜갖고, 역사책 설명한 것처럼, 도식화 시켜가지고, 하엄 사상을 표현한 것이 하엄일승 법계도예요. 예. 요거, 쓴 사람은 유명한 의상이죠. 요거 못 쓴 사람 꽤나 많더라고요. 예. 저도 놀랬어요. 이게 16년도에 문제 나왔던 건데, 16년도에 문제가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그냥 다 맞출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틀린 사람이 많아. 근데 이거 12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 수능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교과서 좀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모강사분에서 교재에서 나왔다고 그 사람이 맞췄다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있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 총괄평가 문제를 좀 약간 풀긴 풀어야 되는데 두 문제만 딱 풀고 넘어갈게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못 풀어. 예. 그래서 14페이지 5번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고구려 도읍지와 그 주변 지역의 주요 요직을 표시한 것이다. 도성으로 가와 나의 역할을 한 주인을 비교해 보시오. 자,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한도산성. 그래서 나는, 요거는 국내성이죠. 그래서 고구려의 정육적인 산성, 평저성 체제를 볼 수 있는데, 보통 주요 궁궐이라든지 그 당시 간부들은 요 평저성 있죠. 평저성에 평시에서 하고 있다가 국내성에서 활동했다가 전쟁 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도산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도산성에 올라가서 이제 방어하는 그런 체제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6페이지.
36페이지. 아, 36페이지 보다는 잠깐 저기 37페이지 보세요. 37페이지 5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이제 삼국시대 만들어진 무덤의 단면도다. 자, 이 무덤이 만들어질 당시에 신라의 권력관계를 말해보고 이 무덤 형태에서 유물이 많이 발견된 이유를 무엇인지 써보시오. 그리고 8세기 이후에 등장한 신라의 왕릉급 무덤 형태의 특징을 한 줄 이내에 서술해 보시오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거는 그 신라의 돌무지 덜련 무덤이죠. 예. 그러면 그때 권력관계는 누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내무당기 김시대역들이. 그래서 내무당기 김시대역들의 무덤이에요. 요 무덤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무덤 형태에서 유물이 많이 발견된 이유가 뭐야? 도굴이 안 됐기 때문에. 왜냐면 무덤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도저히 도굴이 안 되는 그 형태야. 이 무덤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한번 그 어디야? 저기 그 항남 대총인가? 그걸 한번 발굴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한 달 동안 퍼냈다고 그래. 포크라이너. 그러니까 이걸 개인이 밤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파낸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예. 그다음 도굴이 안 되기 때문이고 상대적으로 군식 돌방무덤 도굴 쉽죠. 왜냐면 꼭챙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꼭챙이 하나 갖고 막 찔러가고 통통 튀면 그 안에 이제 공간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두세 명이 달라붙어갖고 삽을 파갖고 벽을 부셔가지고 내려와서 유물이 가져가면 되죠. 도굴이 많아. 근데 유일하게 도굴이 안 되는 것이 이제 무능왕릉이라고 하죠.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8세기 이후에 이제 등장한 신라 왕실의 무덤은 그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행여시 석실분이죠. 예, 이 무덤은 좀 무덤 규모가 작아요. 더 이상 이제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고 왕권을 가시할 필요는 없겠죠. 이미 왕권이 이제 안정화되어 있으니까. 이때 특징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인상하고 무인상이 있고, 그 다음 12지 시상 있죠? 12지 신상 있고, 그 다음에 둘레에 뭐가 있어요? 호석이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쭉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과 응용해갖고 한번 문제를 냈고요. 자, 그럼 중세시대 넘어가죠. 중세시대. 이거 또 진도가 너무 느리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한번 12시 해가지고 그 한 타임 더 늘려가지고 어떻게든 진도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거 분석만 해도 막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일단은 이제 빨리 끝내야죠. 일단. 네. 자, 그 수상국 시대 이제 내용 관련된 부분 볼게요. 수상국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이제 전투와 관련돼 갖고 두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는데 일본은 이제 다음은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 벌어진 전투와 관련된 기사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고창군 벅산에 주둔하였다. 그래서 건원이 뭐 석산에 주둔하니 두 나라의 군대가 뭐 500부 가량 되었다. 요거는 무슨 전투겠어요? 고창 전투죠? 고창은 오늘날 어디냐면 안동이에요. 그래서 이때 고창 전투에서 이제 그 당시 그 왕건이 건원을 크게 이기죠. 그래서 판세를 뒤집어 놓는데 그때 이제 왕건을 도와줬던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안동 지역의 호족들이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걸 이제 이기고 나서 고창 전투 이기고 나서 동쪽을 안정시켰다 해갖고 고창을 안동으로 이름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와 관련된 전투냐면 1,2천이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936년에 1,2천 전투예요. 그래갖고 이제 건원이 쫓겨나죠. 그래서 건원의 아들이었던 신검이나 이 사람들하고 싸웠죠. 그래서 크게 이겼던 그 왕건이 크게 이겼고 후백제가 멸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됐던 전투 1,2천 전투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가와 나의 전투는 모두 고려군이 그 후백제군이 지금의 팔공산 일대에서 맞붙었던 공산 전투 이후에 벌어졌다. 맞죠? 그래서 공산 전투 이후에 벌어진 전투가 1,2천 전투와 안동 전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 공산 전투는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그 당시 그 건원이 어디를 공격해요? 신라를 공격하죠. 그래서 신라의 경승왕을
경혜왕을 죽이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SOS를 받은 고려의 왕건이 도로 갔다가 대구 지역에 이제 공산에서 크게 싸웠는데 그때 패배를 해요. 그래서 왕건이 거우 간신히 목숨을 건져갖고 살아난 전투가 공산 전투죠. 그래서 이때 이제 8명의 공신이 죽었다 해서 거기에 팔공산이 되죠. 오늘날 그 대구의 팔공산.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 전투에서 이 지역의 호족이었던 김성평 등이 고려 태조 왕건편에 서서 고려군의 승리를 맞죠. 그래갖고 이제 고창 전투에서 김성편, 그 당시 건실, 장길 이들이 왕건을 도왔죠. 그래서 이들을 그 나중에 왕의 스승을 모셔가고 삼태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토성을 부여받게 되죠. 안동김씨, 안동검씨, 안동잔씨. 다 한 번씩 있을 거야. 흔한 성이니까.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가전투가 벌어졌던 부분에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장한 민속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맞죠?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고창전투 이후에 안동을 바꾸고 안동 도읍을 설치하고 안동 하회마을 있죠. 이것이 그 당시 이제 2010년 8월 달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게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나전투에서 승리한 고려군은 엿을 모아 항사일 때까지 추격전을 벌여 후백제의 궁지를 몰아넣었다. 1, 2차 전투 이후에 이제 고려군은 후백제를 계속 공격을 해서 한상군에 이르니까 이제 신검이 문무관료를 데리고 와서 항복해요. 그러면서 후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때 이제 그 건원은 이 신검을 때려 죽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검은 신검을 죽이지 않고 포용했죠. 예, 이 왕건의 이미지가 제가 지금 문재인 이미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포용 정책. 예, 근데 포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포용하는데 그건 좀 제가 반대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이제 보면요. 나전투에서 패배한, 그러니까 1, 2차 전투에서 패배한 건원은 얼마 후 장남 신건에 의해서 왕에 쫓겨나 금산사 유배됐다. 그럼 그 전의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요 전투는 이제 무슨 전투와 관련된 거냐면 그 1, 2차 전투가 아니라 요 전투는 이제 어디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전투는 저희 그 당시 1, 2차 전투가 아니라 운주성 전투야. 운주성 전투. 예. 그래서 운주성 전투인데 이 운주성 전투가 이제 934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뭐냐면 그 건원에 애속돼 있던 매국성적 공직이 왕건에게 기부하니까 건원이 공직의 자식들 다 죽이고 왕건을 공격해요. 그래서 왕건이 응주성이나 조그만 성이 있어. 거기에서 건원을 크게 격파했는데 이걸 계기 위해서 충청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호족들이 다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왕건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주성 전투 이후에 이제 뭐냐면 네 분이 격파됐다. 이렇게 이제 그 전에 있는 전투 얘기고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게요. 2번도 이제 아마 1번 문제와 같이 내는 사람들이 낸 것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와 마는 후삼국 시대의 중요한 전투 지역이다. 자,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이제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가는 이제 뭐냐면 충청도 부근이니까 운주성 전투예요. 934년. 예. 그 다음에 나는 그 유명한 930년에 펼쳤던 고창 전투죠. 고창 전투. 그 다음에 이제 다는 1, 2천 전투죠. 936년. 그 다음에 나는 공산 전투죠. 예. 그 다음 마는 나주죠. 나주 전투인데 요거는 이제 910년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이제 왕건이 왕이 되기 이전에 궁의 밑에 있을 때 그 왕건이 이끈 수군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나주 지역을 공격해서 그 다음에 10개 군을 이제 쟁취를 했죠. 그래갖고 백제, 후백제 후방을 장악했던 전투가 나주 전투예요. 그러면 먼저 있었던 전투가 볼게요. 910년에 일어났던 나주 전투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다는 1, 2천 전투죠. 1, 2천 전투가 나가 공산 전투죠. 공산 전투 927년. 그 다음에 이제 전투가 나인 고창 전투죠. 930년. 그 다음에 가가 운주성 전투 934년이고 마지막은 이제 언급했던 1, 2천 전투가 다죠.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죠. 자, 그러면 한번 좀 볼게요. 1번은 고려군이 가지역을 승리하자 웅진 이북에 30개 성이 항복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고려군이 이제 나지역에 승리하자 신라 동쪽 연해의 일부 주군이 기부했다. 그러니까 나지역이 이제 어디예요?
고창 전투죠. 고창 전투 승리 계기 갖고 신라 쪽에 있는 눈치를 봤던 사람들이 많이 고조 넘어와요. 그 당시에는 고조의 그 왕건과 그다음 백제, 건원이 싸웠잖아. 그러다 보니까 호족들이 어느 편을 쓸 것인가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심의 우위나 명분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그 공산 전투 때는 건원이 이기니까 건원 쪽 갔다가 아까 얘기했죠. 웅주선 전투하고 그 다음에 고창 전투 이후에 완전히 그쪽 왕건 쪽으로 넘어가니까 그쪽 넘어가게 된 거예요. 명분 또한 누구한테 있어요? 왕건한테 있잖아. 신라의 왕실의 어떤 정통성을 또 이어받았다는 그런 명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고려군은 다지역에서 신권이 이끄는 후백제군에 큰 승리를 거뒀다. 예. 다지역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2차 전투죠. 맞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고려군은 나지역에서 김성평 등 지역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 승리했다. 맞죠? 아, 여기 보면 나지역이 아니라 이거는 공산 전투니까 고창 전투는 그 대구 북쪽이죠. 안동 부근이니까. 예, 그러니까 나야죠. 나. 그래서 대구하고 안동하고 가까운 줄 알았더니 제가 안동에 그 근무하고 사립학교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되게 멀대요. 그래서 자기도 대구가 집이지만 안동에서 그 자취방을 원룸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차 타고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구하고 안동에 고속도로가 없잖아. 그래서 국도 타고 올라가다니까 그런 것 같은데 되게 멀어요, 거리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지역을 점령한 후백제 압박할 수 있다. 맞죠? 다주죠. 답이 4번이 돼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왕건이 마지역을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왕건이 예전에 어떤 세력이 있다? 해상 세력이죠. 그래서 헐귀중 중심의 해상 세력들이 나주 일대 해상 세력들과 서로 예전에부터 연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나주 호족들로부터 뭐냐면 도움을 받고 이제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세사의 성격을 좀 볼게요. 이 중세사의 성격은 이제 뭐 간료제설과 귀족제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1번 문제를 좀 보면요. 고려사의 여러 형상 중에 고대적 속성이 가장 심박한 것은 이렇게 음서제 실시, 군현제, 신무제 편제, 부국의 강본의 존재, 관료제의 발달은 아니죠. 이거 뭐 상식적으로 떼어 받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관료제의 발달은 이거는 고대적 속성이 아니라 근세적 속성이야. 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자, 2번은 이제 뭐냐면 고려시대 흔히 귀족사회를 구정하고 있지만 고려사회의 성격을 구정된 설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설이 이제 뭐냐면 귀족제 사회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관료제론과 문벌사회론이 있어. 그래서 귀족제 사회론의 비판에서 나온 것이 관료제설과 문벌사회론인데 요거 보는 관점을 제가 그 교재에 98페이지, 99페이지 정리해놨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 한계에 있거든요. 한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무슨 설 같은 것은 잘 정리돼 있어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귀족제 사회론을 보면, 여기 보면, 이 귀족제 사회론은 뭘 염두에 둔 거죠? 서양의 중세시대를 염두에 둔 거야. 그래서 서양의 중세시대처럼 고려도 귀족제 사회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특징들을 이제 음서제 공훈정식가에서 찾았죠. 그래서 음서제는 1인 1자뿐만 아니라 1인 다자고 공훈정식가는 간직 5품 이상 수혜인데 이것을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 줬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과 음서의 비중 중에 가거를 보다 음서를 더 강조했다. 자, 근데 이에 반발해 70년대 관료제 사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문벌 사회도 나왔는데 관료제 사회도는 이제 그 음서제와 공훈정식가를 다르게 해석하죠. 이걸 방망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음서제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국가의 공을 세운 관료 자손에게 주어진 거고 그 여러 세대도 간직 승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공훈정식가에서 여기에도 오품이라는 것은 간품이 아니라 공훈의 등급이고 그리고 간품에 상관없이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리고 과거 음서의 해석에서 이제 볼 때 과거의 비중을 더 높게 보죠. 예. 물론 이제 그에 대한 재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제가 능력 중심이 아니라 귀족대 틀 속에서 운영된 거다. 이렇게 비판도 있고 문벌사회도는 이제 90년대에 등장했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귀족제 사회론을 비판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귀족의 개념이 법제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이거는 귀족이라는 건 그 당시 문벌 귀족은 엄밀히는 문벌 가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양 중세의 귀족처럼 법률적 제도적으로 완비된 게 아니고 확립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그 역대 고려 중기 때 여러 문벌 귀족들을 보면 이들은 왕실의 통혼권이나 어떤 대농장, 그다음 가거제도 합격수 이걸 통해서 이제 문벌 귀족이 됐지만 그 문벌 귀족들도 그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영향력이 상실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예를 들어갖고 서울대 졸업을 했어. 내가 서울교대에 졸업을 했어요. 서울교대에 졸업하면 예전에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교사가 됐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예요? 인원이 너무 티오가 적다 보니까 서울교대 졸업해도 서울에 못 들어가. 강원도나 그런 데 가고 싶지만 강원도나 이제 충청북도나 그런 데 갈 수는 있지만 거기는 자기가 또 안 가려고 하고. 그래서 서울교대 애들이 그 뭐냐면 서울 티오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해요. 우리 일자를 보장해달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 간행적으로 내려온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대 권력이라는 것도 법과 제도로서 보장받는 게 아니라 사회 분위기상 그렇게 형성된 거야.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거지 법과 제도로서 보장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 어떻게 돼요? 서울교대 애들이 그 서울에 못 들어간 것처럼 얘네들도 권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벌사회론이 귀족제라던가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단서를 준 게 음서제도와 정시가 제도죠. 그러니까 이제 음서대와 정시가 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쓰시면 돼요. 예. 자, 근데 이런 문제는 이제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예전에 뭐설 같은 문제들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뭐설 이렇게 쓰라고 하면 보통 300~400자 넘어가.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한 줄 정도 쓰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그 예전에 지금 그거 입각해갖고 요즘에 한국사 길라잡인가? 길라잡이 무슨 길라잡이죠? 한국사 길잡이. 예. 한국 길잡이를 자주 읽는 분도 계시는데 읽지 마세요, 진짜. 그거는 내가 제 기출문제 분석을 했는데 09년 이후부터 나오지도 않았어. 예. 그걸 왜 읽고 앉아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여러 가지 설들을 정리하는 데 좋을 책이지만, 최근 추세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한국사 길라잡이가 아니라 장수생 길라잡이야. 그거 계속 읽으면 장수생 돼요, 진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3번을 이제 고려 정치 부분을 볼게요. 자, 고려 정치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훈요 10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 훈요 10조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도선 비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서경땅은 수덕이 많고 막 그런 내용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할 때, 답을 도선 비기라고 적어놓으면 맞겠어, 틀리겠어, 일단. 틀리죠. 왜 틀릴까요? 네? 도선비는 지금 있어 없어요? 없죠? 요거는 어디에 실려 있는 거야? 훈요 10조는 그 고려사나 고려사 저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훈요 10조 내용이지 도선비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적어놓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훈요 10조 중에 도선비기에 있는 내용을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강사분이 이거 도선비기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왜냐면 도선비기에 있는 내용이 들어갔다 했는데 반영된 거지 이게 그대로 도선비기에 있는 내용을 실어놓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강사분은 없어졌어. 그 강사분은. 네. 그래서 듣보자 강사였는데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택리즈하고 해동비록은 좀 알아두실 게 뭐냐. 택리즈는 요거는 역사과에서는 강조되는 건 아니지만 지리과에서는 되게 강조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시작자였던 이중환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썼던 거고 그래서 주거를 이제 선정하는 기준으로 지리, 생리, 인신, 산수 이런 걸 들면서 이제 설명을 했죠. 해동비록 같은 경우는 고려 예종 때 편찬한 책인데 우리나라 도참 서주를 정리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공인된 도참서인데 조선이 건국되니까 이때 여러 도참서를 다 수집해갖고 불타 없앴거든요. 태종 때. 그래서 지금은 간략한 내용만 고유사에 전달돼 있어. 그런 책이 있었구나. 정말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자, 당시 사료에서 이제는 고려 성종 원년에 최승우가 올린 시무 28조의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 사료 내용을 간략하게 쓰고 당시 시행했던 정치제도 가운데 이 사료 취지와 연관지어 볼 수 있는 두 가지만 쓰시오. 자, 요거는 이제 당시가 키워드죠. 당시는 선종 부구냐. 네, 선종.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야 뭐 한문사로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뭐 요건 굳이 한문에서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중학교 교과서나 뭐 고등학교 교과서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제일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불필구동.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 필요 없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도병마 식목도감이 있는데, 도병마 식목도감 두 가지 이유에서 안 돼. 일단 그 당시가 도병마 식목도감은 도병마 식목도감 언제 만들었죠? 선종 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도병마 식목도감 당시가 이제 그 뭐냐면 선종 때 만들어졌고, 물론 그 기원은 선종에서 출발하지만 선종 때 만들어진 제도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물어보는 건 불필구동이라고 했죠. 불필구동은 뭐예요? 이거는 중국 제도를 받아들이지만 꼭 같이 할 필요 없겠다. 그 내용이죠. 근데 도병마사 식목도감 자체는 뭐예요? 우리나라 고유한 제도죠. 그러니까 아니죠, 이거는. 그러면 그 당시에 선종 때 여러 가지 중국 제도를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때 이제 받아들인 제도 중에 뭐가 있냐면 이성육부제와 문무상계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3, 4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다차사하고 그 다음에 국편위에 보면 이성육부제와 문무상계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성육부제와 문무상계제가 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성육부제라는 것은 그 당나라는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그 중소성하고 문화성하고 합쳐서 운영했죠. 중성문화성. 그래서 이성육부제도 형태로 운영이 됐고, 그 다음에 문무상계제는 원래는 문상계제와 무상계제 있잖아요. 그래서 문상계제는 그 문인들, 무상계제는 무인들. 근데 고려시대 때는 그렇게 운영 안 했죠. 그래서 문상계제는 광종 때, 무상계는 성종 때 도입이 됐죠. 그래서 문상계제는 주로 중앙간직, 무상계제는 지방간직. 이렇게 해서 분리해갖고 운영하고, 한국개평하고 또 연결돼 있죠. 그런 거와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쓰시면 되고, 참고로 이제 그 고등학교 참고서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주어지고 요거와 관련된 제도를 쓰시오. 그러면 이건 뭘로 써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쓰시면 돼요. 왜? 당시가 안 붙였잖아. 고려시대 전반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불필구동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거는 고등학교 단계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참고서에서는 그 정도 해석이에요.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참고서에서 문제 푸신 분들은 이거 도병마 식목도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는 임용에서는 디테일한 걸 찾아주셔야죠. 그래서 이건 쓰시면 안 되고 거의 2부 이성육부제 문무상계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02년 기출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답을. 근데 그 당시에는 도병마사 식목도감을 목소리가 너무 컸어. 왜냐면 7, 80%다 도병마사 식목도감 썼거든. 그러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답안도 공개 안 한 상태에서. 그래서 한동안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있다가 이성육부제하고 문무상계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답에서 이렇게 곤쳤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 답안 찾을 때, 특히 답안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찾을 때는 목소리 크다고 하면 안 돼. 목소리 크고 다수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출제 근거 찾아서 얘기해야 돼. 여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네. 이 기출은 철저하게 출제 근거에 따라서 입각해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3번 문제도 이제 유사한 문제인데, 요건 좀 생각을 할 문제예요. 자,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훈유 10조죠. 나는 아까 이제 봤던 시무 28조죠. 근데 가나 나나 비슷비슷해. 불필구동. 왜 중국 걸 그대로 받지 마라. 근데 이제 맥락은 달라. 왜 맥락을 다르냐? 여기에서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 보면 모의 모방을 당풍이죠. 당풍. 예로부터 당의 풍습이 본바다 문물과 예약이 모두 그 제도를 준수하였으니, 이때 당풍이라는 것은 뭘로 하냐? 보통 당이라는 것은 중국을 일반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당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을 의미할 때 당풍이라는 거야.
풍이랑은 문화죠.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야. 누굴 비판한 거죠? 예전이면 신라죠. 신라를 은근히 까고 있는 거야 지금. 왜냐 통일신라는 이제 그 6세기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중국 걸 이제 무조건 모방을 했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 모방한 것처럼 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그 뭐냐면 고유한 문화 토대로 중국 걸 받아들여라. 이런 이제 자주적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중국의 문화를 지칭할 때 뭐라고 하죠? 하해 지제라고 하죠. 하하라고 하죠. 하하라는 것은 중국을 중하로 보고 자기 나라를 뭐로 보는 거야, 고려를. 이민족 국가로 보는 거지. 오랑캐로 보는 거잖아. 앞에 당하고 달라요. 이미. 그러면 여기에서 불필구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중국과 우리나라가 1대1의 문화적인 어떤 차원에서 동등한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물질 문명 등 정신 문명은 다 뭐야? 중국이 발달돼 있어. 다만 우리가 제국이기 때문에 알아서 머리를 숙여가지고 정신 문화, 윤리적인 측면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물질 문명은 못 받아들여. 왜? 우리가 제국이기 때문에 그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비유하고 그다음에 좀 질이 떨어진 고려의 물질 문명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야. 이거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훈요 10조 아니 심호 28조 다른 내용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당히 사대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면 가는 자주적인데 나는 사대적이다. 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냐면 가는 그 당시 집권자가 누구였죠? 패서 출신의 호족들이었죠? 그러니까 자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나의 집권층은 성종 때 집권층은 누구예요? 육두풍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대적이야.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죠. 성종도 중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가는 국풍이고 토풍이라고 하고, 그래서 나는 하풍이죠. 그래서 고려 초기 때는 이 국풍과 하풍의 대결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세력 관계도 있었죠. 그래서 국풍을 대변하는 그 패서 출신의 호족 출신 세력들과 그 다음에 하풍을 대변하는 육두풍 세력 간의 어떤 대립, 이런 것들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엔 누가 이겨? 하풍이 이기죠. 육두풍이 권력을 잡잖아. 언제부터? 현종 때부터. 그래서 현종 때부터 이제 육두풍이 권력을 장악하고, 현종 때 세력 관계가 또 한 번 바뀌어요. 현종은 예전까지 현종 이전까지는 주로 이제 종래원이라서 그 뭐냐면 근친혼이 일반화됐죠. 그래서 왕실끼리만 결혼하고 왕자끼리는. 근데 이때부터는 그 공주는 모르겠는데 왕자는 다른 집안과 결혼하잖아. 그러면서 그때 이제 결혼한 집안들 그 계보들 보면 다가 신라 왕통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지배층이 변화를 일으켜요.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가는 이제 중국 문물에 대한 선발적인 수용 입장을 가지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가는 신라가 중국 문물을 전면적으로 수용한다 비판하고 있죠. 까놓고 비판하진 않지만, 예로부터 당의 풍습을 본받아 문물과 예약이 모두 그대로 제도를 준수했으나 꼭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간접적으로. 그 다음 나는 선진 문화의 핵심 내용을 중국의 유교 문화 보고 있죠. 유교 문화도 핵심 내용이고 물질 문명도 누가 더 앞서 있다고 했어요? 중국이. 그 다음에 나는 중화의식 속에서 정통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틀리죠. 왜냐면 거기에 하해지제라는 말 있죠. 이 하해지제가 결정적이에요. 하해지제는 한문 속에 누굴 의미하는 거죠? 중화죠. 그리고 자기를 비춰 까보이는 거야. 낮춰보는 거죠. 그리고 요거 외에도 다른 구절에서는 자신의 문화를 대해서 뭐냐면 거부감, 어떤 열등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래갖고 요건 좀 틀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보면 시무 20조 보면 자주성을 되게 강조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틀린 내용이에요. 이거는 운용 10조는 맞지만 시무 28조는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와 나는 중국 문화의 문물을 지칭한 용어를 해서 가치가 차이를 보인다. 보이죠? 당과 하에는 다른 거지. 지금 그렇죠. 미국과 천조국은 다르고, 미국은 그냥 동등한 거고, 천조국은 우리는 아래로 보고 미국을 위로 보는 게 천조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죠. 틀린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 4번은 뭐 그 중학교 정도의 수준의 문제인데, 요건 이제 왜 나왔냐면, 요거는 통합사회 문제야, 예전에. 지리과 일사과
뭐 같이 나왔던 문제인데 쉬워요. 운용 10조에 보면 이제 그 산세와 수세를 중요시하는 일종의 지휘하고서 위 사조 속에 찾아올 수 있는 사상을 쓰고, 사상은 무슨 사상이죠? 풍수지휘 사상.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이 사상의 배경을 일어난 고려 중기 때 역사 사건 뭐죠? 모총의 성형천도 운동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거 외에도 뭐 남경기지서 입각에서 한양을 천도했던 그 계획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뭐 이건 건너뛰고요. 자, 의의는 보수적인 어떤 개경의 문벌귀족의 어떤 에서 틀에서 벗어나서 서경의 자주주의 혁신 정치를 보이는 유도는 내포된 곳으로 문벌귀족사의 내부 분열, 지역 간의 세력 간 대립, 풍수지휘설에 결부된 자주 정통사상, 사대적 유교정치 사상 출동, 이런 충돌,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교과서나 통론에 있는 내용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2번을 보면, 풍수지휘 사상을 이제 적용했을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쓰시오 있는데,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지휘 쪽하고 연결돼 있어요. 지휘 쪽하고 역사 문제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5번. 5번이 11년 기출문제인데, 이것도 좀 문제가 어려운 문제죠? 자, 5번 문제 보면, 자, 신이 도선의 답상가를 보건데, 송성이 떨어진 뒤에 어느 곳으로 행할 것인가? 상동에는 해 뜨는 평양이 있도다. 쭉 있죠? 그 다음에 사회 신호가 한강을 조회하며, 나라를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여 태평을 이룬 것이라고 했다. 삼각상 의지하여 재경을 지으며 쭉 있는데, 요게 한강이나 삼각상이 나오니까, 일단은 서경은 아니겠죠? 어디 뜻해요? 한양을 의미하죠? 예, 한양, 남경.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명왕의 성덕의 땅이라는 것은 어디를 의미한다? 남경을 의미해. 그러면 요때 이제 신이란 건 누구를 의미하냐면 고려 숙종 때 사람이었던 김희재가 주장했던 상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남경에 수도를 옮겨야 된다. 그래서 도선 풍수의 독창사를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남경기지서를 이제 주장했던 거고, 이 사람은 남경을 이제 수도 옮길 경우에는 사방의 여러 국가들이 조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숙종 때고, 이 김희재의 남경기지설이 그 뒤에 이제 누구한테 직감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냐면, 누구죠? 누구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노총에, 서경총 도서가 이제 연결돼 있죠. 공통점 뭐예요? 이게 직위세왕설이죠? 예. 그래서 직위가 한 곳에는 강해졌다가 어떨 때는 쇠퇴를 하는데, 그때 쇠퇴하기 때문에 왕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수도를 옮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입각에서 남경기지설, 그 다음에 뒤에 서경기지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서경기지설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남경기지설은 좀 상대적으로 적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이제 고르는 거니까 1번을 보면 고려 문종 때 이곳을 남경으로 습격했다. 맞죠? 그래갖고 예전에는 상경제도에서 개경, 서경, 동경이 있었죠. 동경은 오늘날 경주죠. 근데 이제 고려 중기 때 그 당시 이제 한양이 중요한 요충지고 요 딱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종 때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하고 개경, 서경, 동경이 문종 이후에 개경, 서경, 남경이 있다. 근데 요때 남경의 범위는 되게 넓어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뿐만 아니라 양주 있죠. 양주부터 해갖고 동두천 그 일대가 다 남경 지역이었어요. 예전 양주목이 있었던 지역이죠. 범위가 좀 넓은 지역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고려 숙종은 김희재의 권위로 이곳에 궁궐을 지었다. 예, 맞죠? 그래서 숙종 때 남경을 한번 둘러보고 김희재가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남경 개천 도감을 설치하고 남경의 경역을 확정짓고 궁궐을 세우고 여기에 한번 또 정하려고 했어. 그래서 계획은 했는데 시행을 못했죠. 그래서 숙종하면 우리가 이제 신법 정치를 해갖고 이때 한번 개혁 정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혁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수도를 한번 옮기려고 해. 그래서 조선 때도 한번 정조 때 수도를 옮기려고 하죠. 어디도? 하성으로 옮기려고 했죠. 물론 되진 않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조선 태조는 이곳의 중심가에 시전을 조성하여 상인들 되었다. 조선 태조 때가 아니라 어느 때요? 태종 때요. 태종 때. 그래갖고 이제 태종 때 요때 한양을 되돌아오면서 시전을 조성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걸 또 오답으로 해놨네요. 틀리하고 낸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조선 정종은 재해가 잦다는 이유로 내세워 이것을 개경을 한도했다. 맞죠? 예. 그래서 조선 정종 때 그 재해가 잦다는 이유가 뭐예요? 왕자의 난이 나왔잖아. 예. 그래갖고 이제 수도를 개경을 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정도전 왕명을 받아 오행사설을 바탕으로 해서 도성의 사대문을 이름을 지었다. 맞죠? 정도전은 그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태조의 명을 받고 정부의 각 간청, 궁굴, 성문, 각 지역의 군과 현 명칭까지 다 적어놨어. 그래서 다 지우고. 그래서 사대문 명칭도 오행사상에 따라서 그 당시 뭐 소지문, 수의 덕이고, 숭례문은 하의 덕이고, 흥의문은 목의 덕이고, 동의문은 금의 덕이고, 이런 식으로 오행에 따라서 적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복궁 알죠? 경복궁도 누가 지었어요? 네, 정도전 이름을 지은 거야. 시경에 따라서 시경의 그 글자를 따가지고 지은 거죠. 자,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답이 3번이죠. 남경길지서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6번을 보면 참고로 조선시대 때 수도를 남경으로 옮겼잖아요. 한양으로. 그러면 남경길지서에 입각해갖고 옮겼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남경길지서에 입각해서 옮긴 게 아니라 남경의 어떤 지리적 위치가 좋기 때문에 딱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한강을 통해서 좋은 노가 확보할 수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지리관, 유교적 합리적 지리관에 입각해 옮긴 거지 남경길지설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볼게요. 6번. 자, 6번은 다음 13세기 후반에 이제 서로 다른 고조 정부에서 보낸 문서를 받은 그 일본 정부가 두 문서의 내용 및 형식의 차이를 정리한 자료이다. 가와 나에 보낸 두 고조 정부의 실체를 각각 쓰고 그들이 일본에 보낸 문서에 보낸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 가문서에서는 몽고의 덕을 칭송하고 몽고에 대해서 이제 되게 좋게 얘기하죠. 연호도 쓰고 지온이라는 연호 쓰고 그리고 뭐 몽고의 덕에 기이해서 군신의 예를 이루라 이렇게 쓰는데 남문서는 몽고에 대해서 털 가지고 옷을 입은 사람이다 해갖고 위치를 해갖고 막 비난을 하고 그럼 문서에도 연호를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오랑캐를 따르는 것은 성에 시사하는 바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가문서를 보내는 주체는 누굴까요? 원에 행복한 고려 정부죠. 원종의 정부죠. 그 다음에 남문서는 삼별초죠. 삼별초가 진도에 뭐냐면 또 하나의 고려 정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것을 뭐냐면 두 문서를 받고 그 당시 이제 일본 담당 관리자라 이상한 거야. 똑같은 고려인데도 불구하고 원에 대한 태도가 다르거든요. 그래갖고 그것 이상한 점을 자기가 메모를 해놨어. 그래서 고려첩장 두 개의 다른 고려첩장을 보고 그 의심된 것을 적어서 적은 메모 종지가 뭐냐면 고려첩장 불심 조조예요. 그 메모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한동안 발견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책을 내 발견된 거죠. 그 원본이었던 고려첩장은 지금 없고요. 자, 그러면 그 고려정부의 이제 그가 왜 각기 다른 고려정부가 왜 이렇게 각기 다른 문서를 보냈냐? 일단 가문서의 목적은 뭐예요? 일본이 그 당시 이제 쿠미나이 칸이 일본 원정을 하니까 일본 원정을 하면 고려가 상당히 피해를 보죠. 물자라든지 성박이라든지 인력이 동원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대신 규전에 항복하면 그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한테 보내서 빨리 항복해라. 그래서 일본 원정이 고려에 피해를 주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일본 항복을 유도하는 그런 것을 보냈고요.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삼별천의 정권은 그 당시 대몽 연합전선을 구축하려고 했죠. 그래갖고 했는데 일본의 입장은 뭐였을까요? 일본의 입장은 둘 다 노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다 거부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일본이 그 당시 그 가마쿠라 막부 때인데 상당히 국제 질서에 뭐냐면 인식에 별로 밟지 못했다. 그 옆나라에 두 개 정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원나라의 어떤 의도도 모르고 원나라의 어떤 규모도 모르고 그런 것들 상당히 무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삼별초 정권과 관련된 그 문서 내용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려첩장 불신 조조 싸고 나올 수도 있어. 예. 그리고 그 교과서도 있고 한국사 통론에도 주에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문제 나와서 풀어서 7번 문제 볼게요. 7번은 이제 그 고려 무인정권과 관련된 문제들인데, 고려 무인정권과 관련된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정방과 서방이야. 예. 그 정치사보다는 정치기구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 고려 시대 때 이제 최충원을 중심으로 한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그 무인 정권과 차별화시켰죠. 그래서 최충을 중심으로 한 최씨 정권은 종전의 고려 시대 때의 어떤 그 조직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가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거의 4대 60년간 통치를 했죠. 자, 그러면 그 7번 문제를 풀어보면요. 다음은 이제 고려의 무신정권 때 새로운 정치기구에 대한 서술이다. 자, 가와 나에 들어갈 것을 명칭을 각각 써보고, 그 다음에 이 기구가 13세기 이후에 그 고려 관료층 구성분에 미친 영향을 두 줄 이내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최충원이 멋대로 편입하면서 그 항상 부중에 거하며 쭉쭉쭉 있는데, 요때 이제 대표적인 게 정색 승선이니, 정색 성선이, 정색 소경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죠. 요거는 어디 부서의 그 간직명이야. 정방.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정방에 이제 그 정색 승선, 정색 상서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 정방은 원래는 이제 그 최충원 때 그 도감이 있었죠. 교정동의 인사 부분을 따와가지고 그 독립해가지고 최후 정권 때 만든 게 정방이에요. 그래서 정방 때 이제 최후가 거기에서 문무관리 인사권을 결정하면서 형식적으로 국왕이 인준해 주는데, 이때 이제 이 기구는 그 최씨 무신 정권이 멸망한 후에도, 무신 정권 멸망한 후에도 계속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름만 바뀌고 이제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계속 몇 번의 집회를 거부하는데, 그때 뭐 지인방, 차차방, 상서상 이런 다 뭐냐면 정방의 별칭이야. 이칭이죠. 그러다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언제 때냐면 조선 초기 때 태종의 간제개편 때 이제 폐지돼 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정방이라 쓰시면 되고, 그럼 이대 기구가 이제 고려 관료층의 구성분에 어떤 미치는 영향을 하냐면, 자, 그 당시 이제 그 무인 정권 때는 무신들이 대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죠. 신진다대부들이. 근데 이제 13세 전반 이후인데 이게 이제 13세 전반이니까 무신 집권기죠. 그러니까 무신 집권기 때 내용을 쓰시면 되고, 근데 거꾸로 이제 건문 세력들이 장악할 때는 오히려 뭐예요? 신진사대부에 진입하는 걸 막게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권 강화를 하려고 했던 공민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이제 뭐냐면 자기의 어떤 친세력을 육성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뭐야? 철폐했다. 또 다시 복수를 하고 그런 절차를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8번 문제 볼게요. 8번. 자, 8번은 이제 뭐냐면 그 무인 정권기에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사실들 이제 기구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무신 정권이 발생했던 초반기 때, 그러니까 이고와 이민 때, 초창기 때죠. 초기 때는 이고 가고 최초 집권기 초반 때가 나고 최후 집권기가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가를 보면 상장군과 대장군 합작기간 중방이 신설되었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요? 중방은 이 이군 6기의 이제 그 상장군과 대장군의 합의기구인데, 총 16명이 모여가지고 군사 문제를 협의했던 기구인데, 성립 시기는 이제 문헌사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무인 정권 이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현종 때, 기동은 의종 때로 나오지만 현종 때도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문신전변 이전이 아니라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기 때문에 중방이 이때 처음 만든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쿠데타를 집권한 세력들이 별다른 논의할 기구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인이 있는 저기 중서성이나 이런 데도 논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자기가 모였던 장궁방에서 중방에서 논의를 했던 거죠.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개별별로 또 합의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장궁방, 그다음 난장방, 상홍방, 교의방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우리 그 뭐냐면 북소년의 그 등급체제 있죠. 여기에 따온 거예요. 대정, 교의, 산원, 남장, 중랑장, 그 다음에 장군, 그 다음에
대장군, 상장군인데 여기 오신 분은 다 장군이 있고요. 왜냐면 북송 인간 수강권은 장군을 해놨거든. 아니 장군 아니야, 아니 따로다 장군 밑에겠네. 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대장군, 상장군 겸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다 역사적인 어떤 실체들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을 보면요. 최고 집정부의 구실로 했던 것은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예. 요거는 교정도감은 이제 언제 설치된 거예요? 나에 설치된, 최충원 때 설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최충원의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임시기구가 교정도감인데 이걸 상수화시켰어. 그래갖고 그때 이제 서정을 감시하고 세정 비귀찬 재반 명령을 해달라고 해서 만들었고, 교정도감을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라고 하죠? 교정벌감이라고 하죠? 예, 교정벌감.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는 인사권을 장악해 정방을 설치했다. 정방에 설치된 건 최후정권 때죠? 다죠. 그 다음에, 문사들의 숙이기엔 서방이 설치됐고, 또, 마찬가지로 다요. 예. 그래서 이제, 최충원이나 최후정권 때는, 문인들을 많이 기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시정권 때는 이미 이제 뭐냐면, 무인정권기, 그러니까 무신정변이 일어난 한 세대 후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최충원이나 최후는 자기가 직접 거기 문신정변에 가담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예전에 무인정권이 일어날 때는, 얘네들은 꼬맹이였죠? 그래서 문신에 대한 어떤 악감이 별로 없어. 그리고 최충원 집안 자체가 원래는 문인 집안이에요. 그러다가 무인 집안이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지 몰라도 이제 최후 때부터 최시정권 때는 과거 시험이 고려 역사 제일 많이 시행했던 데야. 그때 대거 발탁을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TU가 많을 때야. TU가.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 다는 도적을 잡기 위해서 부대에서 야별초를 설치했다. 맞죠? 그래서 야별초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야별초를 나중에 자별초, 우별초로 나눠지게 되고, 거기에 몽골포로 잡힌 고려병사 기안에서 만든 것이 뭐냐면 신의군이죠. 그래서 세 개를 합쳐서 뭐예요? 삼별초예요. 이 삼별초는 공병이에요. 국가의 녹을 받고 있는 공병인데 좀 특이하게 뭐냐면 사병적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공병과 사병을 같이 겸하는 거다. 예. 그래서 앞에 있었던 도방하고 좀 다른 부대예요. 도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사병이죠. 얘네들은 공병과 사병을 같이 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9번 문제 볼게요. 9번. 자, 9번 문제 보면 고려 무인정권 때 이제 삼국 부흥운동과 관련된 내용인데 보통 이제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에 일통 사만의식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일통 사만의식은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기 다르지만 하나의 원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좀 중앙 권력이 강할 때는 일통의식이 강해지지만 그러니까 중앙 권력이 약해지면 사만의식이 등장하게 돼. 그래서 고려 무인정권기 초반기 때 지방의 이제 통제가 약해지니까 사만의식이 부각이 되면서 백제 계승의식, 고구려 계승의식, 신라 계승의식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최강수라는 사람이 1217년에 고구려 부흥병마사라는 이름으로 반란군을 진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담양에서는 이현년이라는 사람이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어진 탑을 보면 백제의 어떤 그 양식을 그대로 모습을 띠고 있다는데, 여기 이제 남원이 나오는데 남원은 틀린 거예요. 남원이 아니라 담양이야, 담양. 예. 담양. 예. 남원하고 담양이 좀 다르죠? 예, 그거 틀려, 그건. 아마 이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 옮긴 것 같아, 이거. 이 부분이. 원래 원 시험에는 담양이었는데, 뺏긴 얘가 뭐 졸면서 뺏겨가지고, 남원으로 둔갑치게 해갖고 한 것 같은데, 틀리고.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는 김삼인이나 경주민들이 봉기할 때 뭘 내세웠냐면, 신라 부흥운동을 내세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삼국 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몽고족이 쳐도면서 외부의 적이 쳐도니까 내부의 응징력이 어떻게 돼요? 강해지죠. 그러면서 일통 사만의식은 해제되고 민족의식이 성립되죠. 그러면서 사만을 뭐냐면 총괄하는 선조를 찾다 보니까 누가 등장하게 된 거죠? 당군이 등장하게 되고
단군이 이제 역사책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삼국사에.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서경, 남어, 담양, 동경. 그래갖고 요거 외에도 고조시대 무신정국에 일어났던 난 중에 뭐가 나왔냐면 그 김삼인의 난 있죠? 그 나왔어요. 그 예전에 김삼인과 호심의 반란. 그래서 이제 그 무신정병기 때 초판기 때 그 누구야 최충원이 이제 뭐냐면 권력을 확립하기 이전까지는 그 곳곳에서 남적이니 서적이니 하면서 이런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독자적 연어를 사용하는 것에 고조시대의 사람들의 논의다. 자료 A의 가와 나중에 자료 B와 동일한 견해를 골라보고, 요거는 완전 문제 쉽네요. 가와 나중에 하나잖아. 예. 사지성장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와 같은 논의가 일어나게 된 역사 상황을 대의관계의 변화와 관련돼서 한 줄에 쓰시오. 자,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임자는의 왕이 서있을 때 청컨대 건원이나 연호를 청하자 했는데, 그것은 대금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경로하여 신하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죠. 나는 뭐야? 연호를 청하는 청은 우리의 존주들이 본래 했던 것인데, 태조와 강조의 엔진이나 신라와 발해도 연호를 사용했다. 그래서 연호를 사용하자. 이거죠. 그러면 가의 위견을 제시했던 것은 누구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냐면, 이거는 김부식과 연결돼요. 그 김부식의 견해가 어디 나와 있냐면 B에 나와요. 김부식이 이제 삼국사에 쓸 때 거기에 이제 그 산원을 쓰죠. 산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라가 연호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병방의 작은 나라가 천자의 나라를 섬기는 것은 진실로 연호를 사사히 할 수 없다. 만약 신라가 한 뜻으로서 중국을 섬겼다면 법부왕의 스스로 연호를 칭한 것은 의욕스럽다입니다. 그래서 너네 같은 조그만 나라가 감히 참호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김부식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김부식은 연호 사용에 상당히 반대했어. 왜 반대했냐? 자, 연호를 사용하면 폰트에서 좋긴 좋죠.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면서 누구의 친일 구실을 만들 수 있죠? 금의 침입의 구실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사대주의자 욕을 얻어먹어요. 김부식이. 자, 그러면 A와 B 중에 어느 견해가 비슷해요? 예? 자, 가와 나중 자료 B와 동일한 견해를 하나면 가죠. 가. 그러면 나는 누가 얘기했을까 이거는? 누가?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윤간의 아들이 누구죠? 윤원이가 얘기한 거야. 이거 어디 나와 있냐면 교과서에 있어요. 윤간의 아들 윤원이가 말한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김부식 얘기한 것도 있고, 이렇게 쭉 있거든요. 예. 그 윤원이는 이제 그 윤간의 아들 윤원이는 그 당시 서경의 모총의 반란을 일으킬 때 동참했어, 동참 안 했어요? 동참 안 했죠. 근데 이제 의심을 사갖고 이제 자천했던 사람인데 좀 비슷한 주장이 있어. 서경파들이 이제 연호 사용 있죠. 연호 사용은 얘네들이 주장을 했어요, 같이. 근데 윤원이가 연호 사용은 동감했지만 뭔 반대했냐면 개경에서 서경을 천도하는 거 반대했고 궁극정보는 반대했어. 서경천도와 궁극정보. 왜?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했고 있는데, 자, 근데 그 당시 이제 이 연호 사용이 왜 문제가 됐느냐? 그냥 국제 상황을 보면 금이 요와 북송을 정복했던 때죠. 그래서 연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뭐냐면 침략의 비밀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직접 송나라 가가지고 북송이 멸망한 걸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을 때는 도저히 연호 사용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김부식은 사대주의자라보다는 일종 국가주의자예요. 이소사대에 입각해갖고 뭐냐면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기출 문제에서 그 고조 대외관계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조와 조선과 대비해가지고 그 고조가 자주적인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사대 정책을 내세웠고, 이건 조선의 사대주의와 다른 거죠. 이런 거와 이제 비교해서 이런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오거든요. 좀 이거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자, 11번 문제 보면 고려의 대외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이다. 예,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일단 1번을 보면 강군을 설치하여 거란의 침을 대비했다. 이거 맞죠? 강군은 언제 설치했죠? 강군은 정종 때 설치했죠? 정종 때. 예. 그래서 정종 때 설치를 했죠. 정종 때 강군사를 설치해서 그 밑에 강군을 뒀어. 그래서 강군은 이 청천강에 배치돼서 거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분대인데 고려 최초의 지방 군사 조직이에요. 그래서 주영군의 모태가 됐고, 그래서 이 강군 설치를 통해서 중앙정부가 농민을 직접 지배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태조는 송가 수교를 하면서 친송 배후 정책을 추진했다. 요거 맞는 것 같죠? 틀려요. 왜 틀려요? 시기적 안 맞아. 송나라가 건국된 거는 고려의 언제 때다? 강종 때요. 강종 때. 예, 강종 이후 때부터죠. 친송 배후 정책은. 그래서 송나라와 친하고 요를 배척시키는 그런 정책은 강종 때 얘기예요. 예. 그 다음 3번은 이정무가 스시마섬에 왜구를 토벌했다. 자, 요거는 왜 틀렸을까요? 스시마는 외구의 근거지죠? 그래서 토벌한 건 맞는데 그거는 조선시대 때 얘기고 이정무는 언제 때요? 고려시대 박이 때죠. 박이. 박이 때 이제 그 당시 스시마섬을 공격해서 적선 300여 척을 불태우고 돌아왔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4번은 개경에 동평관을 두어서 외에 조공무역을 허가했다. 자, 요거는 왜 틀렸을까요? 요거는 조선 전기 때 얘기죠. 그래서 동평관은 조선시대 전기 때 일본 사신을 접대했던 곳이에요. 오늘 남상 북쪽 기슭 남부 낙성방이 지금 오늘 인사동 있죠? 인사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동평관에서 이제 일본 사신이 한승 올라온 길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일본 애들이 임진할 때 올라온 길이가 일치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직접 서울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어디에만 있다고요? 초당. 초당, 부산의 초당회관만 있다고 해서 한정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1번이 됐고, 그 다음에 12번인데, 12번은 좀 쉬었다 할게요. 이 부분은.